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연이은 폐쇄죠. 은행들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미국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금은 전액 보호하고 대신 부실 은행은 정리를 하겠다고요. 자, 일단 한국은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떠올리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갑구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수취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자산 약 146조 원 규모로 예치금만 117조 원에 달하는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이틀 만에 예금 지급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가상화폐 기업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업체들의 거래도 많아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중소은행의 도미노 파산 조짐도 보입니다. There's concern that it may lead to uninsured deposits being pulled out of a lot of other regional banks in the same asset size or smaller and put into the largest commercial banks. 급한 불을 끄려는 미국 금융당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이 문을 여는 월요일부터 시그니처 은행과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예금 전액을 찾을 수 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까지 보증하던 예금을 100%로 확대한 겁니다.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 troubles that exist at one bank don't create contagion to others that are sound. 그러나 이들 은행의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부에 대한 구제 금융에는 선을 그어 도덕적 해이 논란은 차단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잠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은행 파산의 책임을 묻고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은행이 위험해지면 맡긴 돈을 빨리 일출하려고 은행으로 뛰어가는 뱅크런이 늘 발생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스마트폰 뱅크런, 그러니까 폰으로 손쉽게 인출을 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기설 이후 파산까지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다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미국 LA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앞은 북적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스타트업 고객이 많은 중소은행까지 후폭풍이 우려되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린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앞에서 펼쳐진 풍경과 비슷합니다. That will explain it. Cool. Going forward. So we're going to have to ask you to leave. There will be no access to this branch or any other branch today. Yes. The rest of the weekend or whatever, we'll close.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시한 뒤 48시간도 되지 않아 빠져나간 예금은 56조 원에 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위기설을 듣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앞다퉈 예금을 인출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겁에 질린 고객들이 즉각 반응해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화면을 두드려 뱅크런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파산은 부실자산 투자가 핵심 원인이었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장기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매각했지만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속에 국채 가격이 급락해 손실을 받고 쇄도하는 예금 인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또 다른 뱅크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블랙 먼데이 우려했는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67% 오른 2410.6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아침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은행에 맡긴 돈을 찾지 못해서 경영 위기를 맞고 증시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일단 해소된 겁니다. 증시도 증시인데 가장 우려했던 이 환율도 오히려 내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2.4원 내린 1301.8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미국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였는데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0.25%포인트만 올리거나 아예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측이 나온 배경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유가 고금리였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인 미국 스타트업이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돈 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은행 예금을 뺏으려고 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을 미국 국채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값은 내리니까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큰 손실을 보고 예금을 내줬습니다. 게다가 이 은행이 추가 투자를 유치하려던 게 실패하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이 터진 겁니다. 자,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때 불러왔던 이 리먼 사태만큼 심각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까? 리먼 사태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리먼 사태 때는 투자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여러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다 같이 투자했는데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 같이 어려워진 겁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복잡한 파생 상품 투자 문제는 없었고요. 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우리도 피해는 봤어요. 국민연금만 해도 지금 투자를 했다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요. 네,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2021년 말 기준 보유한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 가치는 3,624억 원입니다. 전체 해외 주식 투자 대비 비중은 0.14%지만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였거든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60억 원 정도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일부 자금을 예금으로 예치했는데 미국 정부가 보증해줘서 문제는 없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5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고금리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고금리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괜찮은 거예요? 네, 구조가 달라서 일단 괜찮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총 자산에서 장기 채권 비중이 57%나 됐습니다. 반면 국내 은행들은 시장에 영향을 받는 채권 같은 유가증권 비중이 18%에 그칩니다. 또 은행들이 지난해 예대 마진, 즉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고 많이들 비판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고르게 갖고 있어서 대규모 뱅크런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좀 걱정할 게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해도 오늘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예의주시하겠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곧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할 텐데 미국 여파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지만요. 미국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급락장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가상자산 의존도가 큰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되면서 중소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유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어제 큰 불이 났습니다. 밤하늘을 뒤덮은 불길과 화염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아직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타이어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검붉은 불꽃 기둥이 아파트 34층 높이까지 타오릅니다. 연이은 폭발 때문에 까맣던 밤하늘이 환해질 정도입니다. 거센 불길은 고속도로 건너 아파트까지 옮겨붙을 기세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9분쯤. 불이 난 지 4시간여 만에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최고 단계,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겁이 나서 막 나 살리라고 하고서는 막 나오라고 해갖고 그냥 나와서 도망갔지 여기서. 불은 남북으로 위치한 1공장과 2공장 중 북쪽에 있는 2공장 중심에서 시작돼 양옆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타이어를 높은 온도로 쪄서 모양을 만드는 가루 공정 내 기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로 축구장 12개를 낮춘 넓이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공장 건물이 저렇게 푹상 무너졌고 또 창고에 있던 타이어 21만 개도 불에 탔습니다. 타이어 공장 특성상 불에 잘 붙는 원재료가 많은 데다 유독성 가스와 연기로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져 불이 난 지 1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큰 불을 잡았고 지금은 잔불 정리 중입니다. 이 자체가 조리식 패널 구조고 잘 소화되지 않는 가열물질로 구성되던 원료 자체가 소방대원 1명과 공장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지난 2014년에도 큰 불로 66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불로 타이어 생산은 전면 중단됐으며 재가동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타이어가 불에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와 시커먼 연기는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공장 바로 옆 KTX와 고속도로는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업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시뻘겋게 치솟는 불길이 보입니다. 심하게 났는데? 어디요? 신탄이잖아. 검은 연기와 빨간 불이 뒤섞인 화마가 공장 바로 옆 KTX 선로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경부고속도로와 KTX 운행 선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센 불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에서 남청주 나들목 구간이 오늘 새벽까지 5시간 반 동안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KTX 경부고속선 운행도 밤새 차질을 빚다가 오늘 아침 6시 31분부터 정상화됐습니다. 많은 타이어가 한꺼번에 불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공장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까지 연기와 불씨가 덮쳤습니다. 바람에 날린 불씨는 방음벽을 넘어와 이곳 아파트 단지 잔디까지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30층 넘는 아파트 집안까지 유독가스와 연기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불기둥이 아파트 높이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꽃이 창문에도 다 튀고 연기도 다 들어오고 34층에 삽니다. 펑 터진 소리가 나가지고 네. 두세 번 나가지고 그때 대피한 거거든요. 무서웠죠. 집 날아갈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죠. 2,30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는 재난안전 문자가 발송됐고 대피 방송을 들은 일부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중학교 2곳은 오늘 재량 휴업에 나섰고 다른 3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사무실과 관계자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 압수한 물품 중에 이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북한 지령문과 그런 북한의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 맹세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 지령문 다수를 발견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지령문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북한이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하달했고 화물연대 파업 때도 지령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령을 주고받을 때는 최첨단 암호 방식까지 동원됐습니다. 외국계 이메일 계정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국내 간첩망하고 북한 간첩 지도부하고 공유를 해요. 평문으로 넣는 게 아니라 스테가노 그래피 방식이란 첨단 암호화 방식으로 합니다. 이들이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프로그램은 수사망을 피해 영상이나 사진 속에 암호화된 지령을 숨겨보낸 뒤 다시 해독 프로그램으로 풀어서 보는 기법입니다. 민노총 관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에 보고하는 문서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노총 등은 국정원이 조작한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조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노동개혁 그 핵심은 불투명한 회계장부 공개 그리고 건폭, 건설폭력 방지죠. 오늘 당정이 함께 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노조 42%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2,8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신임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여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조의 불법 행위 처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성 거대 규정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두루뭉술했던 회계감사와 공시요건을 의무화합니다. 노조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무조건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횡령과 배임이 발견된 경우 장관의 공시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법 개정에 나섭니다. 반면 노조가 자율로 회계 공시에 참여하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당근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조가 폭행, 협박 등 업무방해를 실시하거나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조를 악마화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사흘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죠. 이때에 맞춰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같은 피고 기업이 미래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막판 외교력을 총결집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정부의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채택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협력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3자 변제 형식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일 이틀째인 17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금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각별한 예우도 성과 중 하나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이후 도쿄 중심가에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만찬을 계획 중입니다. 공식 만찬에 이어 윤 대통령의 추억의 일본 식당을 2차 만찬 장소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전부터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 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하고 엎어서라고 싶어.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달 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열었는데요. 최근 친명계 인사가 있는 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시당이 당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방 의원들로부터 불참 사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들은 비명계 축출 의도라며 징계 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최근 시의원, 구의원 등 10여 명으로부터 당 장외 집회 불참 사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열린 정권규탄 장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오늘 역풍을 걱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부산시당이 보낸 사유서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당원 당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친명 인사로 꼽힙니다. 장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들 상당수가 친문 비명계 쪽 인사들이다 보니 비명계 색출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참 사유서를 낸 한 부산시 기초의원은 추후 징계 시에는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게 민주정당에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한 번 빠졌다고 당장 징계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누적되면 선출직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시도당 차원의 결정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조금 전부터 용산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과 만나고 당직에는 일부 유승민계를 넣기도 했습니다. 분주했던 여당의 하루를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경쟁했던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 닷새 만에 만났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한 식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니까요. 다만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제안한 당 과학기술 분야 특위 위원장 자리는 고사했습니다. 제대로 민심을 용산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다시 좀 힘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내일 황교안 전 대표와 오찬을 하고 천하람 당협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1차 당직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고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유승민계 강대식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친윤 일색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인사로 보입니다.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준석계 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자꾸만 반대를 위한 반대한 분들이 마치 그분들이 정이고 그분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김 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 의장에는 개파색이 옅은 박대출, 송원석 의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SNS를 통해 후손을 저주하는 흑주술이라고 했는데요. 현장 모습을 배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소가 모여있는 야산에 폴리스 라인이 길게 쳐졌습니다. 경찰들은 무덤 아래를 돌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입니다. 이곳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현장 감식에 나선 겁니다.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30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덤 아래쪽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가운데 2개의 구멍에 한자가 적힌 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에는 생, 명, 기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고 두 번째 돌도 생과 명이 식별됐으나 마지막 세 번째 글자는 불분명해 감정을 거쳐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훼손된 산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종의 흑주술이라며 무덤에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나 당이 고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덤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분묘발굴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 이는 고소 고발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저는 반대를 외친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김기현 좀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저도 반대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는 건 대통령 공약 아닌가요?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신들 아닙니까? 자칫 들으면 대통령 공약을 립서비스로 폄하한 것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 12%, 전남 11%로 보수 정당으로서는 역대 최다 득표율을 얻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당내 비판도 있습니다. 해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개인 의견이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립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조상묘 판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잊을만 하면 5.18 논란이 터집니다. 네, 논란이 된 부분은 또 있는데요.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영웅 칭호를 목사님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최고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일 호남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개딸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때는 더 김남국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나 보죠? 네, 친명계가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 제기되자 반박하면서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면서 1년 동안 이끌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부로부터 굉장히 분열이 심했습니다. 뭔가 통합하고 균열을 잡아가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자,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랬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당시 친문, 비문 갈등이 계속되면서 혼란을 겪었죠.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특히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선거 참패는 친노 패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정말 치욕적인 생각입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이대로 적당하게 넘어가면은 내년 총선도 적당하게 패배할 겁니다. 정권 교체도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처지가 완전 설악산의 흔들바위 그렇게 분열된 모습, 정말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저 때와 다르다, 이게 친명계 논리인가 보죠? 네, 박성준 대변인은요, 이 대표가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요. 친문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그것을 제어하고 또 자제시키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2016년 2선으로 물러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최대 규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되는 최장기간 훈련인데요. 자, 그에 맞춰 북한은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는 23일까지 11일간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해
단순 방어적 훈련을 넘어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까지 시나리오에 넣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찾은 B-52 전략 폭격기, 이지스 구축함처럼 미국 최첨단 전략 자산이 참가하는 가운데 20개 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이 한반도 전체를 전쟁 구역으로 가상해 실시합니다. 훈련 첫날부터 차세대 정찰기인 RS가 서해부터 동해 연안까지 가로지르며 북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훈련 하루 전 북한은 신무기를 공개하며 반말했습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3월 12일 새벽에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심포 인근 해상에 있던 824 영웅함에서 발사한 2발이 팔자형 타원 궤도로 2시간 이상 1,500km를 비행하다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직이 아니라 사선으로 날아가는 궤적 등을 볼 때 새로운 형태의 무기로 보입니다. 올해 발사관에서 사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보유 구형 잠수함들 모두가 핵도발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 시험 발사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이 발표한 내용과 우리가 파악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해도 연습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황색 전멸등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한 대는 상가로 돌진하고 다른 차량은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6명이 다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황색 등이 깜빡거리는 교차로. 흰색 SUV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두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는 교차로 옆 오락실 출입문으로 돌진하고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전남 무안군 삼양읍 교차로에서 SUV와 승용차 충돌 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 52분쯤. 사실 연구냐 사람들 놀라서 아가씨들 막 뒤로 자빠져 있어. 경찰차, 응급차, 레이카차, 119 그것만 해도 8, 9대 되는 거죠. 사람이 튀어가는 건 봤는데. 이 사고로 행인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락실 출입문이 부서졌고 내부엔 부서진 잔해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SUV가 돌진한 오락실에는 사고 당시 손님 20여 명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명 이상에서 다친 사람은 없죠. 안에서 깜짝 놀라고 엄청 놀랐다 하더라고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모두 20대 남성으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차로니까 이쪽으로 일시정지를 안 했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고 기록 장치 그거를 좀 떼보려고 해요.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 모양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로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보행자 사고를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현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의 교차로. 미음자 횡단보도에 동시에 녹색불이 켜지자 보행자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이 건너는 방향이 중구난방. 등굣길 어린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각형 횡단보도를 2번 건너는 대신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대각선으로 건너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예, 많지, 좀 많지. 저 볼 때는 반반씩 돼요. 좀 늦게 출발해갖고 그걸 하면은 위험하지. 차량하고 부딪힐까 봐. 또 다른 교차로도 마찬가지. 직선보다 거리가 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려다 보니 신호가 바뀌기 일쑤입니다. 차가 그냥 빽 하고 가다가 여기 이제 다 못 건너가니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니까 노인네들은 힘들어가지고 신호가 끊어져요. 보행자 신호가 켜질 때마다 사방으로 건너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오토바이까지 한 대 뒤섞여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대각선 횡단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면 보행자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건넙니다. 대각선 없을 땐 항상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또 다 같이 차들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는 통학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호등이 대각선이 돼서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실제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보행자 사고율을 42%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직진 차량, 우회전 차량이 일제히 멈추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됐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자체가 차량 신호하고 보행 신호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반면 운전자 입장에선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경기 군포시입니다. 교차로 가운데에 뭔가를 없앤 흔적이 보이는데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가 없앤 겁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 통행이 많다 보니 학부모들 민원에 설치했지만 신호 대기를 못 참고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1년 만에 폐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치 기간이 길어지고 그걸 못 견뎌서 그 좌회전 그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많아지니까 위험하다. 그게 더 보행자 안전에는 위협이 된다. 2020년 3월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1,700여 개로 전체의 3% 수준.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바꾸고 정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재건축을 마친 서울 강남 한 아파트의 입주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이사 가려던 주민 400여 세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분 준공 인가를 받아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증과 키를 나눠주는 입주 지원센터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오늘 부터는 안 되는 걸 알지. 세통수업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야죠.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입주가 오늘부터 2주간 돌연 중단된 겁니다. 총 3,375세대 가운데 24일까지 입주를 앞둔 400여 세대가 당장 머물 곳이 없어졌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지금 이사를 못하면 모든 게 지금 다 엉켜버리거든요. 저희 가지고 지금 어디서 지내야 될지 그게 너무 난감하고 길바닥에 지금 나앉게 됐다. 일정을 변경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그분들 가실 데도 없을 거고 보관이사를 맡겨야 되는데 여러 심적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원인은 재건축 조합과 이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유치원과의 분쟁 때문입니다. 보상금 문제로 조합과 마찰을 빚던 유치원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 승인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부분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뭐 답답하죠.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방안이 없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법원은 오는 24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 효력 정지 결정이 유지되면 입주 재개를 기약할 수도 없고 일반 분양자나 세입자의 줄 소송이 이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아이들은 수영하고 부모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키즈풀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천장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본사 대표는 회사를 팔아버렸고 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파주의 키즈풀 카페입니다. 천장에서 우수수 떨어진 조각들이 바닥에 한가득입니다. 샤워실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세면대와 싱크대에서는 녹물이 나옵니다. 지난해 7월 오픈한 시흥 가맹점도 마찬가지. 어디서 새어나온 물이 바닥에 흥건한데 웅덩이처럼 첨벙거릴 정도입니다. 천장 배관 등 곳곳에 곰팡이가 폈는데 샤워실 천장은 아예 곰팡이로 새까맣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년 넘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5성급 호텔에 맞춰서 해준다라고 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이 모양이 됐죠. 유명 키즈풀 카페 본사가 가맹점 모집 뒤 직접 시공했는데 하자투성이인 겁니다.
본사는 공사비로 2억 4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지만 점주들은 실제 든 돈은 그 절반인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견적이 들어간 건 1억 900으로 약 1억 3천 정도를 저희에게 이제 금액을 부풀려서 했고요. 더 큰 문제는 논란이 되자 본사 대표가 지난해 9월 회사를 팔아버린 겁니다. 점주들은 본사를 믿고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이걸 시작한 건데 추가로 또 대출을 받아서. 본사 대표 A씨는 회사는 경영난으로 매각한 것뿐이라며 점주들이 하자 보수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가운데 건설업 자격증 없이 불법 시공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길가 이곳저곳 내걸린 집회 현수막들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집회는 안 하면서 이 현수막만 계속 걸어 놓으려고 꼼수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도양 쪽에 현수막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갈기갈기 찢긴 현수막 조각이 줄줄이 바람을 휘날립니다. 10년째 이어진 주류 회사 앞 1인 시위인데 빈트럭에서 구호만 반복 재생될 뿐입니다. 대형 물류회사 본사 앞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내건 현수막이 점령했습니다. 언제부터 걸려 있는지 먼지가 수북합니다. 현행법상 집회나 시위를 하는 동안엔 현수막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보니 노조 측에서 매일 5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해둔 겁니다. 하지만 신고만 돼 있을 뿐 1인 시위자도 없습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한 꼼수 집회 신고인 셈입니다. 신고 장소를 벗어난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현수막이 여러 개 설치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집회 신고 장소뿐 아니라 관련 없는 옆 건물의 앞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 앞에는 5단 높이의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계약자가 보상을 해달라며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보는 시민들은 불편하고 때론 위험합니다. 너무 현수기 많아가지고 현수막이 이건 한 발 뛰면 현수막이에요. 이게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혹시나 외국 사람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나라의 얼굴이 어떨 때는 낮아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할 때가 있다고. 불법 현수막인 경우 구청이 강제 철거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충돌을 걱정합니다. 저희는 또 낙 같은 거 들고 잘라야 되거든요. 저항이 있으면 저희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공권력이 눈치를 보는 사이 거리는 현수막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코로나 기간 가장 타격이 컸던 관광업, 꼽으라면 크루즈선 아닐까요? 코로나 초기 집단 감염을 일으키면서 입항이 중단됐었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못 왔던 만큼 올해 160척이나 들어온다네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독일 선적의 29,000톤급 크루즈선 아마데아호가 속초항에 들어옵니다. 승객 500명과 승무원 300명을 태운 크루즈선을 맞는 항구에는 흥겨운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승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은 코로나19로 제한 조치가 내려진 후 3년 만입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은 내일까지 1박 2일간 속초 일대에서 자유관광에 나섭니다. 북방과 연계되는 러시아, 중국, 일본을 잇는 한 동해 중심의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데아호는 내일 속초항을 떠나 부산항과 제주항에도 들를 예정입니다. 아마데아호 같은 크루즈선들이 올해에만 160척 넘게 국내 5대 크루즈항에 들어옵니다. 특히 오늘 19일 제주 서귀포에는 미국 선적의 초호화 초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들어옵니다. 이 크루즈선은 2020년 2월 일본 입항 당시 712명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 사태로 전 세계 크루즈 교류 단절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건립 이후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다음 달 독일 선적 마인시프 5호 입항과 함께 본격 가동됩니다.
부산항을 모항으로 일본을 오가는 크루즈선도 첫 운항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이 재개되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마오쩌둥도 이루지 못한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 폐막식에서 강철 만리장성을 건설하자며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그 폐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회 폐막식이 열리는 인민대회당 앞. 공안이 오가는 사람들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보안이 삼엄합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폐막식에 등장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군의 현대화를 통한 국가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把人民军队建设成为有效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的钢铁长城。 또 외부 세력 간섭과 대만 독립, 분열 활동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대만 지원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을 의식한 듯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 능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자 리창 신임 총리는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개혁 개방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要通过深化改革开放来不断地增强我们国家发展的动力和活力。 오늘 양회 폐막과 함께 시진핑 3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경제정책 재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인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상의 주인공은 80년대 홍콩 액션 영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 양자경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하얀 드레스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배우 양자경이 등장합니다. 여우주연상을 놓고 경쟁했던 케인트 블라쳇이 뒤를 잇습니다. 두 배우가 밟고 있는 건 흔히 아는 레드카페트가 아니었습니다. 62년 만에 카페트색을 바꾼 아카데미가 또 하나의 파격을 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양자경이 여우주연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인이 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o I really have to thank the Academy for acknowledging, embracing diversity. Tonight, we frigging broke that glass ceiling. 80년대 영화 예스마담으로 잘 알려진 양자경은 액션 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홍콩 영화계가 쇠퇴하자 할리우드로 진출하면서 예전의 명성은 사라졌지만 꾸준히 연기 변신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I'm still here today, finally after 40 years. I get this. If you don't dream, then it's impossible. But nothing is impossible. Look at me, I'm here. 이번에 출연작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선 미국 이민 1세대 역할을 맡아 풍부한 감성 연기와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영화는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갈등을 다중우주로 펼쳐지는 SF 장르로 풀어내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I'm not your husband. I'm another version of him from another universe.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관왕을 차지하면서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겨울 외투 꺼낸 분들 많으시죠? 내일은 초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낮부터는 낮 기온 15도 선으로 껑충 오르면서 다시 봄 기온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전주와 광주 1도로 영상권으로 오늘보단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 15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모레까지 바람이 다소 강해집니다. 그래도 바람 덕에 먼지 없이 공기는 쾌적하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산바람이 부는 강원 산간에서는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하겠고요. 수요일에는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0년 된 은행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게 결정타였습니다. 이 고금리 시대에 미국의 투자은행이 약한 고리였던 거죠. 미국과 달리 고금리 시대에 우리 은행은 대출 이자로 오히려 큰 수익을 냅니다. 대신 대출을 많이 받은 국민들의 삶이 약한 고리죠. 고금리에 불황까지 겹쳐 아슬아슬한 민생 터지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고금리의 역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